화학자가 참치김밥을 절대 안 먹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절대 안 먹는 건 아니고요. 앞에 놓여져 있으면 뭐 먹습니다. 일부러 찾아 먹는 비율이 좀 적다. 이렇게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참치는 아무 잘못이 없고요. 참치 통조림 업계도 아무 잘못은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환경 오염 때문에 나타난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정부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가장 최근 레포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를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메틸수은이 되게 유해 금속이거든요. 메틸수은이 많이 우리가 몸에 쌓이게 되면 잘 배출이 안 돼요. 많이 쌓이게 되면 신경계통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가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다 관리해요. 이 유해 금속 메틸수은은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관리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조사해 보니까 한국 사람이 메틸수은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노출 기여율이 1등이 뭔가라고 조사를 해서 발표합니다. 그게 바로 다랑어류였습니다. 다랑어류. 그럼 다들 이러세요. 내가 다랑어류를 먹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드십니다. 주로 가다랑어를 많이 드세요. 가다랑어로 참치캔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치캔을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메틸수은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건 팩트다라는 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바닷속이 왜 그 수은 농도가 높냐 이거죠. 메틸수은 농도가 높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공장 폐수 등을 통해서 계속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흘러들어가면 바다라는 게 물은 증발하잖아. H2는 증발하지만 그런 건 증발을 안 해요. 계속 쌓여나가니까 바닷속 농도와 그런 유해물질 농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 존재하는 서식하는 생물체들, 특히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메틸수은 농도가 높아지는 건 이상할 게 없죠. 상어에서 높게 나옵니다. 뭐 청새치, 황새치 이런 거에서 높게 나오고요. 나는 상어 먹을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회덮밥에 쓰이는 그 생선이 바로 상어입니다. 상어 은근 많이 잡혀요. 그래서 그거 물론 회덮밥이 뭐 가끔 별미실 테지만 아무튼 상어도 우리가 은근 많이 먹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끔씩 먹는 별미라면 제일 좋고요. 한 가지 좀 팁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방법 좀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가 참치캔을 딱 땄을 때 그 참치가 이제 그 가다랑어가 이제 보통 기름, 보통 식용유, 보통 카놀라에 많이 쓰거든요. 카놀라에 보통 담겨져 있을 텐데 그게 오랫동안 담겨져 있으면 서서히 좀 빠져나오는 게 좀 있어요. 사실은 생선 내에 수많은 성분이 빠져나오면서 중금속도 좀 빠져나오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물은 드시지 말라고 그래요. 일단 첫 번째. 가끔 국물이 카놀라유라 몸에 좋아요 드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드시지 말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자체를 가급적이면 우리가 뭐 김치찌개 같은 데 많이 넣잖아요. 넣게 되면 막 팔팔 끓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또 안에 중금속들이 좀 저감된 효과가 실제 나타납니다. 실제 저감되고요. 그래서 살코기만 드시는 거예요. 살코기만 먹으면서 또 얻는 이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상 이점이 있는 것도 팩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삶은 다음에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국물 같은 건 드시지 않는 게 좋다라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참치 외에 또 주의해야 할 뭐 해산물이 있을까요? 참고로 그리고 먼저 이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역시 2025년에 되게 좋은 되게 유익한 연구 결과가 또 나왔는데 뭐냐면 이 수산물 이슈가 우리나라만 이슈는 사실 아닙니다. 뭐 수산물 우리나라만 먹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도 다 먹어요.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한번 어떤 연구진이 분석을 해본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과연 우리가 수산물 먹으면서 얻는 이점도 있지 않냐. 뭐 불포화지방산도 많고 심혈관계에 도움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오메가3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과연 이게 무조건 해로운 것만 있는 거냐. 중금속 때문에 아니면 건강상 이점이 있는 거냐 따져봤더니 한번 정말 수많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연구진이 뭐라고 하냐면 확실히 이 수산물 먹으면서 얻는 이점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건강상 이점. 실제 오히려 그런 육식들 많이 하는 것보다는 동물성 그런 거 너무 지나치게 이런 소닥돼지 많이 먹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비율이 좀 늘어나는 게 심혈관계 측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연구진들이 하지만 그 안에 존재한 중금속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뭐냐. 특히 상위 포식자 같은 건 너무 지나친 섭취는 조심하자. 또 민간계층 뭐 수유부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이런 게 노약자층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조심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섭취량을 뭐든지 위험성은 노출량과 노출 횟수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출량, 노출 횟수를 좀 적당히 줄이는 게 좋다. 예, 그런 게 한마디로 가끔 먹는 별미라면 뭐가 문제가 있겠냐. 결국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뭐든지 지나치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위 포식자들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별도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중금속 중에서 카드뮴이라는 게 있어요. 발암물질인데 카드뮴이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특히 육지 근처에서 우리가 양식하는 게 있잖아요. 굴꼬막 몸에 좋은 거 많은데 이게 카드뮴 중금속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농도가 너무 높게 나와요. 정부 조사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1등이 굴이었고요. 2등이 꼬막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카드뮴 농도가 너무 높게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육지 근처.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뭐 엄청 발달한 나라죠. 예, 세계 공장 중국
뭐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도 일본도 많이 발달했지 우리나라도 제조업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육지 근처에서 양식하는 것들에서 카드뮴이 높게 나오는 건 이상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런 걸 먹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역시 그걸 생으로 먹는 것보다 팔팔 끓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굴국밥 팔팔 끓이잖아요. 그럼 팔팔 끓이면 국물보다는 좀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육지 말고 뭐 북극해나 이런 다른 데서 수입하는 생선들은 조금 더 괜찮을까요? 되게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실제로 사실 이 바닷물이 중후성만 이슈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슈가 요즘 과불화, 화물 이게 요즘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영어로는 약자로 PFAS, PFAS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PFAS는 등록된 종류만 4,000종이 넘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요. 예,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뭐 전자제품 만들 때도 쓰고, 방수의류 만들 때 쓰고, 가죽 소파 뭐 만들 때도 쓰고, 이게 열정 안정성도 굉장히 좋고, 내구성도 좋고, 잘 분해가 안 돼요. 이게 영어로 forever chemical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해요. 그만큼 바다로 딱 노출이 돼도 자외선 받아도 분해도 안 돼요. 몸에 들어도 분해도 안 돼요. 잘 안 되고 배출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그러거든요. 몸에 쌓이면서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키니까 전 세계 좀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그 정부 조사 결과랑 유럽 조사 결과를 봤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 인근에서 나온 수산물하고 우리나라 인근에서 나온 수산물이 과불화 화물 농도만 봤으니 차이가 크더라고요. 확실히 제조의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검출률도 높고 확실히 거의 오염도도 높았습니다. 그게 팩트고요. 그래서 많이 고등어를 드신다면 아무래도 뭐 노르웨이산 그런 걸 드시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일상 쪽에 정말 많이 먹는 생수병, 물병 이런 쪽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 정수기 물을 먹으면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여기도 좀 이렇게 페트병 생수가 놓여져 있는데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고로 이렇게 텀블러 들고 다니면 이거 꼭 영상 내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많이 이것 좀 홍보하는 편이고 다들 텀블러 들고 다니자는 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것만 들고 다니셔도 여러분들 페트병 생수 꽤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페트병 생수는 무조건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요. 이미 뭐 검증 다 끝났습니다. 용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런 질문 주세요. 아니 정수기 필터도 플라스틱인데 거기 통과된 물도 미세 플라스틱 덩어리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다행인 거는 정수기에 쓰이는 필터가 플라스틱이 일반 플라스틱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걸 뭐라 부르냐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내구성이 좋고 기술성이 이제 뛰어난 소재들입니다. 거기에 물이 통과되자마자 막 수십억 개 미세 플라스틱 뿜어져 나오면 정부에서 못 팔게 했겠죠. 예, 그런 소재는 아닙니다. 근데 일부 떨어져 나오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가끔씩 뭐 떨어져 나오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실제 현미경 관찰하면 큰 것들이 좀 잡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덩치가 큽니다. 대부분 다. 세계보건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 되는 큰 미세 플라스틱 먹어도 흡수가 안 돼요. 그대로 장으로 배출된다라고 이미 다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또 정수기 필터는 계속 쓰질 않아요. 이 시간 지나면 석 달이나 뭐 두 달, 석 달마다 그 코디네이터 분이 오셔서 갈아주잖아요. 보통 이게 정말 오래되면 이게 정말 분해되면서 떨어져 나오는 게 좀 많을 수 있지만 그 전에 다 교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런 건 좀 있어요. 정수기도 좀 성능이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좀 이 정수기인데 좀 부피가 큰 것들이 있어요. 저수조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수조. 왜냐하면 필터 성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물이 지나가면 쫄쫄쫄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수조에 담아뒀다가 우리가 딱 뭔가 갖다 대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물을 많이 받으면 어느 순간 멈추죠. 물이 안 나오는 경우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요즘 나온 게 직수관, 뭐 직수정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필터가 구멍이 좀 커서 그래요. 상대 구멍이 큰 것들을 쓰니까 탁 넣었을 때 그냥 그 필터 지나서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게 분리 성능은 좀 떨어집니다. 참고로 저는 부피가 큰 걸 씁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그래서 약간 답답한 정수기가 더 좋은 성능이다라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또 성능이 좋을수록 단점은 있어요. 성능이 좋을수록 필터 능력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았으면 해수 담수화에까지 쓰이는 소재겠습니까? 바닷물이 지나가면 물만 나오게 하는 게 해수 담수화 기술이 이미 상용화된 기술입니다. 예, 근데 물론 실제 가정용 정수기는 그보다 기공 크기 좀 더 크긴 한데 아무튼 그만큼 필터 능력이 뛰어난 소재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지간한 미세 플라스틱이니 뭐 유해 물질이 뭐 다 걸러요. 뭐 염소까지 다 걸러니까 참조로. 그러니까 죽은 물이란 말도 있죠. 미네랄도 다 걸르니까 죽은 물이다. 수돗물 대비 죽은 물이란 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돗물의 수지 상태를 잘 모르잖아요. 수돗물은
깨끗한 물인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집까지 오는 과정에서 수송되는 과정에서 상하성 안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부식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집집마다 수질 상태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질 상태가 깨끗한 집이면 드셔도 되는데 수돗물을 그게 아니라면 저는 정수기가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끓여 먹는 분도 요새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티백을 넣어서 인제 물 대신 차를 인제 우려서 뭐 보리차라든가 요렇게 이걸 생수로 드시는 건 좀 괜찮을까요? 일단은 어떤 뭐 물을 아예 안 먹고 차 드시는 거 이거를 권하는 어떤 전문가는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최고의 음료수는 물입니다. 물을 뛰어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물을 뛰어넘는 거는 그냥 부족한 미네랄은 이제 음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식물성 음식에 정말 수많은 좋은 미네랄 너무 많거든요. 뭐 육식에도 물론 있지만 아무튼 그런 충분한 미네랄을 이제 최대한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을 통해서 하는 게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티백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티백 같은 건 역시 미세 플라스틱 이슈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삼각망, 플라스틱 망 같은 거를 딱 뜨거운 물에 우릴 경우에는 엄청난 양의 미세 플라스틱 뿜어져 나오는 건 이미 연구 결과 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티백 같은 거는 차를 먹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요. 사람들 인식이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 삼각망을 쓴 이유가 뭐죠? 편해서거든요. 다 뜨거운 물에 담그면 끝나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들 인식이 바뀌면 티백 회사에서 애초에 이렇게 팔 것 같아요. 그냥 입만 파는 거죠. 조금만 입만 팔고 스테인리스 망을 뭐 같이 판다든지 끼워서 아니면 요즘 뭐 다이소만 가도 스테인리스 망 판이거든요. 거기다가 입 놓고 뜨거운 물에 우리는 거예요. 그럼 미세 플라스틱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차에 좋은 성분도 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망은 괜찮지 않냐고 하실 수가 있는데 좀 가장 유명한 게 PLA 소재가 있는데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티백 업계에서 그걸 많이 활용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게 생분해성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생분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수주에서 수개월 걸리거든요. 그게 돌아다니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최근에 독성 결과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면 안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우리가 먹으려고 만든 거 아니거든요. 땅에 묻어서 분해시키려고 만든 그런 소재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젤네일이 유럽에서는 금지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작년 중순에 충격적 결과가 나오는데요. 유럽에서 특정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젤네일을 아예 그냥 사용 금지, 판매 금지 뿐만 아니라 이 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것도 판매 금지 다 회수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보통은 그냥 유예 기간을 줘요. 뭐 내년 몇 년 언제부터 이제 판매 금지니 그때까지 다 판매하고 끝내라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너무 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도대체 그 성분이 뭐였길래 문제됐냐면요. TPO라는 성분 때문이었어요. TPO가 들어간 성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젤네일에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지만 굳어요. 그게 있어야 딱 램프를 비쳤을 때 이제 화학 반응이 이제 시작되면서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 광계시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TPO 가지고 이제 그 유럽 관련된 그 위원회에서 모여서 독성 결과 가지고 이제 뭐 이제 결정하는데 독성 결과 보니까 이게 확실히 일단 먹였을 때 확실히 생식계에 영향을 주더라. 독성이 명확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선제적으로 사용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반론이 생깁니다. 그 금지 조치를 했는데 아니 먹여본 실험 결과를 가지고 바르는 제품에 적용하는 게 이게 맞아? 라는 이제 그런 반론들이 제기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 유럽 관련된 전문가들이 그걸 몰랐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게 발라도 흡수가 된다. 체내에 들어간다. 충분히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들어간 결과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량이지만 들어가서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먹었을 때 저 정도면 들어갔을 때 혹시라도 피부로 흡수됐을 때 이러한 결과들은 이건 나중에 예측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조치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제적으로 한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아직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TPO가 들어간 제품들은요 다 팔아도 되고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쓰지 말아야 될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저도 내 생각을 해봤는데 전문가로 생각해 봤는데 아직은 지금 사용 금지할 만한 근거는 아직은 좀 불분명해요.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TPO라는 성분이 되게 그 젤네 전체 성분 중에 좀 안정하게 존재하거든요. 발랐을 때 정말 이 침투된 양을 아무리 따져봐도 정말 이건 초극미량이고 바르자마자도 바로 우리가 또 이게 작업을 들어가고 램프 비추고 이런 과정을 따져보면 정말 그 흡수되는 양은 정말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솔직히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금지할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젤네를 해봤자 정말 이걸 뭐 매일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은. 많이 해봐야 전달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조건에서 현재까지는 저는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극단적으로 많이 하시는 경우는 뭐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퓨저를 요즘 정말 많이 선물하기도 하고 많이 쓰는데 이게 사용했을 때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다고요. 일단은 네, 요즘 참고로 치매라는 단어 요새 좀 안 쓰는 이제 추세입니다. 언론계든 의학계에서 치매라는 단어 잘 안 쓰려고 하는데요. 치가 어리석을 치, 매도 어리석을 매. 사실 병인데 어리석다는 말 쓰는 게 맞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증 뭐 인지 장애, 뭐 중증, 뭐 인지기능 저하, 뭐 여러 가지 용어들로 요새 좀 바꿔서 부르는 추세라고 하니까요. 저도 이제 중증 인지 장애, 중증 인지기능 저하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원인을 이제 많이 찾으려고 노력 중이잖아요. 여러 학계에서. 전에 그냥 유전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근데 유전이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한 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오키나와 장수촌 이런 장수촌들 보면 이런 인지기능 저하 현상이 별로 안 나타나더라 이거죠. 이상하잖아요. 그분들만 뭐 독특한 유전자가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특히 장수촌 분들 보면 되게 인지기능 저하가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게 단순히 유전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분명히 후천적 요인이 있다라는 건데 그 후천적 요인을 찾기 위해서 많은 학계에서 노력을 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중금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찾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학자가 작년에 어떤 연구를 했냐면 혹시 생활 속 화학 제품들에서 중에서 혹시 이런 인지기능 저하 관련 있는 제품이 있지 않을까. 그걸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8개 제품을 딱 선정을 해요. 이거의 사용 빈도수와 실제 인지기능 저하와의 이제 관계를 살펴본 거예요. 했더니 특정 3개 제품을 많이 쓰면 쓸수록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난다는 게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걸 최초로 밝힌 논문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최근에. 그 3개 제품이 뭐였냐면요. 바로 손소독제, 그다음에 구강청결제, 방향제였어요. 그 3가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상관관 많이 쓰면 쓸수록 상관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 논문을 다시 분석해 봤는데 8개 제품 다 제가 봤을 때 다 상관관계가 있어요. 3가지가 관련이 있었다면 8개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8개 중에 3개가 사용 빈도수가 제일 많은 제품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5개는 사용 빈도가 높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5개는 명확하게 상관관계 안 나타났던 것뿐이고 노출 횟수가 많았던 이 3가지가 좀 상관관계 명확하게 드러났던 걸로 보입니다. 그 3가지 제품의 공통점을 봤든지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보존이 오래돼야 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게 미생물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성분들이 있어요. 미생물에 또는 살생물제 아예 그냥 미생물을 죽이거나 약간 그런 성분이 있으니까 이게 보존 능력이 있는 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많이 들이마시거나 구강청결제 은근 삼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한두 번 가지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쌓였을 때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연구가 나왔고 물론 후속 연구가 더 돼야 되겠지만 그런 연구가 나온 만큼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대표로 구강청결제 같은 경우는 입에 우리 밤에 자기 전에 하고 뱉고 하지만 잔류하잖아요. 그때 한 번 더 물 한 번 더 헹구시라라고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 방향제 같은 경우는 쓰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너무 밀폐된 공간에서 쓰는 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욕실 같은 데서 너무 밀폐돼 있잖아요. 그런 데서 쓰는 것보다는 쓰신다면 좀 멀리 두고 쓰고 집안 구석에 두거나 그리고 주기적으로 환기해서 쓰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요새는 뭐 이게 그런 향 날아가는 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약간 좀 더 은은하게 최대한 은은하게 쓰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층간소음 매트나 또 여성분들 많이 쓰는 요가 매트 이런 것도 좀 유해 성분이 함유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일단은 그런 매트들 보면 여전히 많이 쓰는 게 PVC 계열을 많이 씁니다. PVC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이제 가수제를 넣어서 이제 써서 이제 말랑말랑하게 한 상태로 이제 쓰게 되는데 뭐 그것까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가끔 이제 어떤 실험 결과 보면 공기 중에서 포탈레이트가 검출돼서 막 공기 중에 먼지 같은 거 이제 분석해 보니까 포탈레이트 성분이 떠돌아다녀서 문제됐던 적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런 플라스틱 소재가 처음엔 괜찮아요. 초기엔 괜찮은데 시간 지나면 분해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조직이 조금씩 끊어져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거기 뒹굴고 뭐 문지르고 마찰이 일어나면 이게 떨어지는 게 생기겠죠. 떨어지는 게 시간 지나면 바람에 날립니다. 그럼 공기에 떠돌아다니겠죠. 먼지에 묻어 돌아다니게 되고 그래서 공기를 분석해 봤을 때 그런 포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됐던 게 그래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공기질을 나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 초기 때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문제는 이게 오래 써서 막 시간 지나면 다른 거 보이신 적 있잖아요. 다른 거. 그러면 이미 늦은 거고요. 다른 게 눈에 보일 정도면 이미 늦은 거고 이미 조금 이제 이게 좀 약간 다른 게 슬슬 시작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면 미련 없이 교체하시는 게 실내 공기질 측면에서 훨씬 낫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인 제품은 아니고요. 또 남이 쓰던 거 쓰시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런 저희가 생활 속에 많이 쓰는 것 중에 에프클리아나 파스처럼 이제 분사 형태로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위험한 편일까요? 일단은 그런 살충제 성분 자체에 많이 흡입될수록 위험성이 있는 거는 사실은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영국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한국 연구 결과에 어떤 게 있었냐면 특히 농촌 지역 분들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농촌 지역 분들 아무리 살충제 같은 이런 걸 많이 뿌리잖아요. 착착착 많이 뿌릴 수밖에 없는데 많이 들이마시잖아요. 그죠? 그런 걸 많이 들이마신 사람일수록 인지기능 저하가 확실히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결과가 영국에서 나왔고 한국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 살충 성분에 많이 들이마실수록 안 좋다라는 게 어느 정도 상황이 있고 또 예전에 최근에 방향제 또 구강청결제 관련된 연구 결과도 나온 만큼 기본적으로 고농도로 지속적으로 들이마시는 건 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거 쓰면 유용하게 쓰면 좋아요. 뭐냐면 보통 그걸 뿌려놓고 그 안에 주무시지 마시고 우리가 침실이 보통 따로 있잖아요. 거실에서 안 주무시잖아요. 침실에서 미리 좀 뿌려놔요. 그럼 문 닫아놔요. 그럼 숨어있던 모기가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좀 숨을 참고 들어간 다음에 자기 전에 창문을 열어요. 다 방충망 있잖아요. 방문 살짝 열어요. 순간 환기돼서 그 냄새를 빼는 겁니다. 그 사이 모기 들으면 어떡하냐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빼신 다음에 최대한 뺀 다음에 그 안에서 주무시는 게 저는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고요. 그걸 계속 씩 뿌려놓은 상태에 주무시거나 아니면 뭐 그걸 계속 켜놓고 주무시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학 강사학 교수고요.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드린 내용들이 제가 쓴 책에 다 나와 있는데요. 지금 당신의 몸이 위험합니다라는 책을 최근에 제가 출간했는데 뭐 전국 도서관에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빌려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